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먼 데서 와주시고 또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건 뭐 학점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되게 일부 끝나면 많이들 가시는데 뭐 이렇게 꽉 차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실예만 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한글 타이포에 대한 논문만 한 30편을 썼고 거기에 대한 책이 4권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에 대한 것은 1980년대에 개인형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앞으로 컴퓨터도 이 출판의 일부가 될 것이다. 또 인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출판 관련된 그 인쇄 관련된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3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자소 글자입니다. 음소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알파벳이죠. 자소, 자음, 모음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뜻글자도 아니고 자음과 모음이 되어 있는데 그 자음과 모음 자체에 고유 음가가 있습니다. 페이닝이라는 그 음가가 있어서 소리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개로 되어 있지만 이걸로 11,172개라는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실라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글자를 개발할 때는 영어나 로마자식으로 26개, 대문자, 소문자에서 52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1,172자를 개발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은 나팔자 때나 사진 시작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컴퓨터화가 되면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 글자나 중국 글자나 알파벳은 그 자체가 별도로 자음, 모음이라든가 또는 뜻글자로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키보드에서 들어갈 때도 그대로 들어가고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가 생각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니터나 프린터로 나올 때도 똑같이 보이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알파벳이 그것이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면 자음과 모음이 한 개의 음절을 먼저 이룹니다. 그래서 음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글자로 번역하는 모니터나 프린터나 이런 인쇄물은 음절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알파벳으로 쓰면 풀어쓰기가 되는데 한글은 풀어쓰기가 아니라 모아쓰기라고 해서 음절 단위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개인형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뭐 SKI니 정주기니 서울시스템이 이런 데서 이제 국내의 그 한글에 관해서 입력하는 자파 프로그램이든가 컴퓨터 내부에서 한글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든가 외부의 모니터 화면이나 프린터로 나오는 글자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팔자하고 사진식자 팔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뭐 1960년도에서 이제 이나지 사시기가 일본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리자와 사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일본에서는 그 이미 대량 생산, 특히 사전 같은 거에서는 미니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CPS라고 해서 제가 갔을 때도 71년도 일본 가서 갔을 때도 학연, 학견, 또 평범사, 해본사, 또 강남사, 고단사 이런 데서는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파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70년도 후반에 이제 그거를 흉내내서 미니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PC 가지고 간단한 거를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79년도에 가서 한국일보사에서 그 신문사용 조판기를 그걸 한글화시킵니다. 아이텍이라는 것을 발명한 건 아니고 영문화된 것을 한글화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문사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나 또는 미니 컴퓨터를 사용해서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디지털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이제 80년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장이랑 그 샘플용이 아니라 정식으로 책을 편집을 한 건, 디지털로 편집을 한 것은 82년도에 제가 애플2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영어 교과서를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 편집했는데, 딴 것은 한글을 써야 되는데 영어 교과서는 영어고 한글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어 부분만 이제 컴퓨터를 조판을 하고 인쇄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한글 부분은 나팔자로 조판을 해서 따서 붙이는 작업을 해서 교과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82년도에. 다음에 이제 뭐 서울시스템, 정주기기 이런 데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회사들에서 삼보 컴퓨터라는 데서 그 일본의 그 PC800이라는 PC를 기술을 받아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게 한글과 DTP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영문 쪽은 알더스의 그 페이지 메이커가 애플이나 IBM 쪽에 전부 들어와서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또 삼보 컴퓨터에서 문방사우라고 해서 국산 DTP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도, 6년도 당시에는 한국서 이 컴퓨터 통신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컴퓨터 통신을 지금식으로 이동통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선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일반 전화선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 전화기라는 건 사람 말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디지털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모뎀이라는 장치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뎀이라는 장치를 붙여가지고 통신을 해서 인쇄소하고 출판사, 편집부하고 저자하고 데이터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공유를 시작했고요. 88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연구회를 발족하고 또 M8이라는 통신 단체도 이 발족을 해서 요 80년대가 특히 80년대 후반이 한국에서는 디지털화되는 실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서도 앞으로는 이제 200장 원고지에다 원고 쓰는 습관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국내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치타로라는 것이 일본 고유의 워드 프로세서가 개발돼서 성공화 됐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워드 퍼펙트니 워드 스타니, 나중에 이제 여기서 워드로 됐지만은 그런 거, 한국서는 아래아 한글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쪽은 포샵이라는 포토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판해서 한글을 쓰는데 프린터 용지에 쓰는 거 말고 인쇄용, 출판 조판용으로 가능한 글꼴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그 원도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리고 모리자와 사케에서 원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원도로 된 것을 이제 복제하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모니터 화면에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뽑아서 수정을 해서 거의 복사 수준의 원도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조잡한 수준의 글꼴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 너무나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7년간의 본문체 개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문체 개발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기본은 교과서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체 개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체 글꼴을 뭘로 할 것이냐, 본익으로 할 거냐, 명조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하다 결국은 명조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명조에 가까운 걸 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로 짜기로 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가로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로짜기를 하다 보니까 가로쓰기용 글자가 없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줬는데 당시에는 세로짜기용 한글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글의 글자 모양이 세로짜기에 적당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로쓰기로 하게 되면 중심점이 안 맞아서 춤추듯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가로쓰기용 한글에 대한 우선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체 디자이너들은 원칙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런 원칙 자체가 없으니까 원칙을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걸 하는데 1년 걸려가지고 원칙을 우선 정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해주신 분이 바로 국어학계의 보물이라고 있는 홍인표 교수님이 한글학자서부터 또 자연학서부터 또 컴퓨터서부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27명의 각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칙을 우선 정합니다. 가로쓰기 원칙. 그 가로쓰기에 어울리는 폰트를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런데 개발한 쪽에 보니까 한글의 그 글자 모양은 두 가지의 커다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소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변동합니다.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하고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양은 바뀌지만 그 모양이 A자 대문자가 맨 앞에 오나 맨 뒤에 가나 가운데 있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글은 기역이라는 자소가 맨 앞에 올 때 또 왼쪽에 올 때, 오른쪽에 올 때, 위에 올 때 이게 다 달라집니다. 글자 모양이. 그래서 그 위치 정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은 밑에 베이스라인만 맞추게 되면 조판서부터 글자를 쓸 수가 있고 또 일본어도 아까 보니까 중심선을 맞추셔가지고 거기다 올려 100, 150%또는 120%를 해서 기준선에 맞춰주면은 알파벳하고 혼용 조판이 가능하지만 이 한글은 그것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자체가 네모 번듯하기 때문에 나팔자 시절부터 네모 번듯한 걸로 개발하는 것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데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이 돼서 제가 그 동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지도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91년도부터 쭉 그 한글 조판에 대한 그 석사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동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인문계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 논문 데이터가 한 군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도서관에 모든 석사 논문이 있으니까 검색하면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별로 따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타이포그래피나 또는 활자나 한글 디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대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대에 가서 찾고 국민대 가서 찾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에는 활자 연구 논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활자 논문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30년째 지금 계속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색이 안 돼서 못 찾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로 여기 몇 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커다랗게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 초성이 모음이 가운데 있어서 초성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위상자 상에 초성이 간다 상초 또 이제 모음의 왼쪽으로 자음이 가는 경우는 왼쪽이 가서 좌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글의 모음 중에서 요 아란 놈은 반드시 초성이 요 왼쪽에만 와야 됩니다. 좌초. 또 이라는 것은 반드시 왼쪽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라는 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에 아니라 상초라고. 또 와 같은 것도 요 위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상초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대개 분류가 7분법 정도 분류가 되면 이 출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하면 같은 초성의 기역자가 25번이 있어야 903개 자소라고 출판용 사용할 수 있고 보통 고급용 출판용 글자라면 32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5번이 있는 게 903개의 자소가 되는 것이고 32번이 되는 게 1400개 이상의 자소로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더 세 번 하면 글자 모양이 더 예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비경제적이라 보통 이 7분법 또는 12분법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한자나 가타카나나 알파벳은 그 쓰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하면 가가 하나도 안 변하죠. 항상 가는 그 자리입니다. A는 A자가 항상 베이스라인 위에 있고 Q는 항상 Q의 꼬랑지가 베이스라인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해져 있는데 한글은 초성이 왼쪽에 갈 때 위로 갈 때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시작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한글을 처음에 개발하시는 분은 한글의 시작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디자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그것은 노하우다. 그것은 경험이다. 그것은 내 재산이다.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름답다면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 너만 좀 더 공부하고 와. 그리고 답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화 되는데 한글 1172를 글자체 다른 것마다 개발할 때마다 뭐 노하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술가 따지고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러지 말고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그 원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20년째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초성의 그 위치는 이 중심으로 이 중심인데 한글의 중심은 모양 자체의 가운데 중심 플러스 무게 중심입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저 앞에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줄기의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글의 중심은 가운데 중심에서 무게 중심이 같이 잡힌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자에서 초성의 시작 위치는 중심에서 초성의 시작 위치를 쭉 직선을 그어가지고 직선을 그어서 요 각도가 몇 도냐? 요것들은 43도입니다. 43도.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따면 거리와 각도를 정하면 어떠한 글자라도 어떠한 그 포인트에서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그것이 이런 그 명조체나 고딕체의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지지만 같은 체 안에서는 같은 각도와 같은 거리를 갖게 됩니다. 자, 요거는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폰트 스튜디오의 폰트랩이라는 것에서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해서 프로타입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뽑아내죠. 요것은 폰트 크리에이터라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성능은 이거 10분의 1이지만 성능은 이게 더 낫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쪽에서는 이제 채우는데 요것은 프레임을 뽑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벡터로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 나팔자 때는 한글이 1172자인데 1172자를 다 만들어 놓지 않고 많이 사용되는 거 1500자만 개발을 합니다. 나팔자가. 그러고 조판 의뢰가 들어왔는데 글자가 없으면 벽자라 그래서 없는 거는 일단 그 나무, 은행나무 같은 걸 파가지고 목각으로 해서 인쇄를 하고 그것이 몇 개 필요하면 그걸 나팔자를 또 만듭니다. 장고를 파가지고. 그래서 보충을 하고 벽자, 뭐 초벽자, 뭐 이렇게 대벽자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1500자 외에 뭐 200자, 100자 별도로 뽑았습니다. 근데 컴퓨터 내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모자라는 글자는 나무 도장으로 파서 새길 수가 없죠. 그런데 컴퓨터는 처음부터 그 글자가 있는 자리가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규격이 알파벳 문화권이 국제규격에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은 뭐 52자면 되고 쉼표 마침표 해봐야 100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100개 키면은 충분합니다. 영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11,000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8,000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8,000자 이상은 컴퓨터에서 못 쓴다. 우리나라 글자는. 그리고 그 8,000자에도 한글만 8,000자가 아니라 너희가 쓰는 거 한자, 또 이렇게 쉼표, 마침표, 느낌표 이것까지 다 합해서 8,000자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제 그 기구에다가 너희가 잘못됐으니 고쳐라라고 정부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는커녕 국제기구에 따라서 한글을 11,172자에서 2,350자로 줄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4,800자로 사용합니다. 이게 한자 4,880자, 한글 2,350자.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7062 1번부터 11,172번까지 글자 중에서 7,062번이 요 자자입니다. 요 글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빈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체부 발달체랑 문화부에서 개발한 것도 요렇게 요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요 없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만들어서 11,172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전체 총괄 지휘가 역시 홍표 박사입니다. 우리 홍표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우리 한글 폰트서부터 한글 코드, 한글 그 자연에 대해서는 진짜 국보급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요 글자 모자라는 것까지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부는 안 싸우고 학생들이 모여서, 대학생들하고 출판인들이 대부분이 모여가지고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정부랑 싸웁니다. 10년 동안. 우리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11,170가 표현되는 걸로 해라. 근데 그게 다행히도 10년 만에 국제교육이 바뀝니다. ISO. 그래서 ISO가 바뀌는 바람에 65,000자씩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65,000자씩 쓰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한국도 한자 써. 일본도 한자 써. 중국도 한자 써. 그러니까 각자 자기 거 쓰는 거 플러스 좀 더 달라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학에서 인수분해 나오죠. 차이나 재팬 코리아에서 CJK에서 공통되는 한자를 인수분해합니다. 그게 15,000자나 같이 쓰고 있어요. 3개국에서. 그래서 15,000자는 기본으로 쓰고 나머지 나라별로 필요한 건 추가로 만들자.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데는 한글은 11,170이 다 나오고 한자는 15,000자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서가 쓰는 한자 그거는 추가로 우리가 또 ISO 랜드가 추가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ISO 교육 1, 2가 나왔는데 아직 3은 안 나왔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98% 정도는 표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뭐 분류대로 하는 거. 그래서 총 모음을 7개로 나눈 거니까 42개 그룹으로 나눠서 903개 자소 가지고 11,170개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요 표 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책 보면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가 무슨 자는 모에다 초성모, 중성모, 받침모 이거 하는 거를 완전히 표로 만들어줬어요. 한 권의 책이.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누가 샀는지. 자, 요거는 처음에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 하면 11,171 다 한다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우선 책 한 권에 들어가는 한글이 몇 자 가지고 만드느냐. 한글 책을 평균해 보니까 보통 일반 쉬운 책이 1,100 정도의 글자를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듭니다. 300페이지 책에 한 페이지에 1,000자씩이라면 30만 자입니다. 30만 자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실제 쓰는 거는 1,100자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였습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다란 문장이 2번 나오면 다 하나 가지고 2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라는 것이 3,465번 나옵니다. 책 한 권에. 그 다음에 다자는 2,812번
늦자는 2481. 그래가 쭉 해서 150개의 상이 들어가는 거래 보니까 150번째가 연자가 딱 100개. 이게 한 책에서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부만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글자가 많이 쓰는 건 많이 쓰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11,170이 전체를 다 분석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11,170이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변화를 그 나팔자 시대하고 사진식자 시대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하고 어떻게 변했나를 간단히 이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나팔자 시대에는 글자를 개발할 적에 글자를 어떠한 철학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그 개념을 편집장이나 그 글자 그쪽 그 대표자들이 글자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이런 한자를 개발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컴퓨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대가들이 전부 비싼 월급 받고 앞으로 컴퓨터가 온다 해서 다 잘리고 젊은 편집장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판사에. 그러다 보니까 활자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개발하다 보니까 모리자와나 삭힌 것을 모니터 화면에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로 벗겨가지고 그걸 다시 폰트화 시켜서 그 법에는 안 걸립니다. 법에는 폰트를 그냥 묵상은 걸리지만 그건 아니고 다시 그렸으니까. 그렇지만 글자 꼴은 원도만 못하죠. 완전히 그 대가의 그림을 그 위에다가 반투명지 올려놓고 옆에는 그대로 그린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저질의 글자들이 대폭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되니까 한두 번 써보고 이거 책 못 쓰겠다 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나와서 그거를 하는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정주기계, 산골, 뉴디자인, 하양시스템, 휴목컴퓨터, 서울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글자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다행히 제가 64년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좀 복잡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염령 선포되고 대학이 막 휴교돼가지고 대학 가는 날보다는 이제 출판사 아버지 출판사 가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출판사, 인쇄소, 이제 자몽파는 벤ton 조각하는 데서부터 납 끓여가지고 주조 납판자 하는 데도 지형 뜨는 데부터 노상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일도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팔자로 만든 책에 같은 글자하고 요것이 이제 지리일 책에 나팔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요것은 사진식자로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같은 시기에 80년에 좁아놓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일반 분들은 사진식자로 했는지 나팔자로 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정보에 아니고. 그런데 이 지리교과서들은 막공입니다. 진짜로 전문가들이에요. 딱 하는 얘기가 이거 조판하는 게 힘이 없어서 이걸 조판이라고 했냐고 딴 데로 바꾸라고 그럽니다. 아 이거 제일 비싼 데서 했다 그래도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알죠 왜 그러는지. 즉 이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름답긴 하죠. 아주 날카롭게 빠지고. 근데 이것은 간접 인쇄이기 때문에 원래 사진 인쇄용 간접 인쇄이기 때문에 옵셋 인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지만 직접 인쇄의 나팔자는 압에 의해서 납 때문에 이렇게 끝이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굵게 되죠. 굵게 되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줄기의 두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다 조판을 했다가 사진식자로 다시 나팔자로 조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팔자로 조판을 했는데 나팔자 인쇄하는 활판 인쇄소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옵셋 인쇄소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옵셋 인쇄소는 촬영을 해서 필름을 던지는데 그게 할 수 없이 전사슬이라고 해서 나팔자로 조판한 걸 200 아트지에다가 곱게 인쇄를 해서 그걸 다시 촬영을 해서
옵셋으로 인쇄했습니다. 조판비는 2배 들었지만 책은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 디지털 폰트입니다. 뭐 디지털 폰트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자를 이제 여러 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사진 식자 조판의 활자보다는 나팔자가 글자에 힘이 더 많으니까 사진 식자로 된 그 옵셋으로 찍는 거 본 사람들이 힘이 부족하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작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 100분의 1mm까지 계산해 보니까 조금 작습니다. 그 왜 작은가? 같은 포인트 했는데 왜 작은가 봤더니 나팔자는 최소한도 교정을 7, 8번 봐서 오케가 난 다음에 지형을 떠서 지형을 옆판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자가 7, 8번 달아요. 인쇄를 계속 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 한 것보다 조금 굵게 됩니다. 글자 자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팔자를 원도를 제도한 전문가들은 실지보다 조금 가늘게 합니다. 나팔자가 이렇게 매져서 굵어질 걸 계산을 해서. 그런데 사진 찍자 이거 하는데 오리자와나 사겐이나 정식으로 이용 건데 말고 이렇게 남의 걸 이렇게 복사하는 수준의 이 글자 개발하는 데서는 이 사진 찍자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원도를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눌리질 않으니까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고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대로 만든 데서 다 수정을 강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글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로자, 면자, 보자인데 이 끝에 부분이 다 이렇게 두께가 다른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 식자랑 옵셋은 원도가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저 디지털 같잖아요. 요것도 비슷한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지읒자가 2획의 지읒과 3획의 지읒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만드실 적에 시옷에다가 위에 가획을 한 게 지읒이다. 그러니까 요 지읒이 맞는 지읒입니다. 요거 틀린 지읒입니다. 요게 맞는 지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폰트를 개발할 적에 디지털할 적에 원칙에 맞춰서 지읒자를 세종대왕이 국민적으로 개발 원칙에 맞춰서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쇄 효과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나팔자는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원에 이거 내려오는 게 똑바로 내놨습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니은자가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붙어버립니다. 하나로 보이고. 그런데 디지털로 하고 나중에 바꾼 것은 요거에 내려오는 것은 왼쪽으로 삐칩니다. 요것이 똑바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삐치면은 니은자하고 겹치질 않죠. 요거는 지금 니은자하고 똑바로 붙는데 요거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군데 가로수기를 하면서 원칙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위치 정보를 할 적에 거리하고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쭉 연구하다 보니까 100포인트로 했을 때 길이하고 50%일 때 길이, 200포인트일 때 길이로 치면 맞는 게 원칙이죠. 이제 약간씩 그 또 A4에 찍을 때도 그렇고 프린터마다 차이도 나고 해서 저는 이제 120포인트 크기로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인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같으면은 닉스 보문지에서는 시작 위치가 17.6mm고 각도는 32도, HY 신명조는 20mm의 각도는 37도, 문체부 바탕재는 18.5mm에 38도, 함초롱 바탕재라고 뉴디자인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는 20.5mm에 36도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로 보면은 닉스 보문지가 가장 짧고 함초롱 바탕재가 가장 길고요. 각도로 보면 닉스 보문체가 가장 적게 벌어져 있고 문체부 바탕재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11,170자를 다 만들어 놓으면 AI가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제는 한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활자 개발 단계는 첫 번째
글자 개발 목적 및 대책 구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왜 글자를 만드는지, 왜 서체를 만드느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20년 전에 개발한 그 문화바탕체 교과서 본문제는 어떠한 목적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6.25라는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말도 돼지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성질도 급해지고 빨리빨리로 바뀌었어요. 원래 느려 빠지고 완벽함을 추구해서 또 상감청장이 백장에서 완전한 예술품 만드는 민족이 전쟁 겪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급해져서 빨리빨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 고유의 인성을 찾는다, 민족성을 찾는다 그래서 온화하고 끈기가 있는 이러한 그 철학을 누르고서 원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서 개발한 글자 중에는 천공체라는 게 있습니다. 천공체로 딱 보면 힘이 나요. 그거는 쫙 뭉치자 나가자 이런 그 철학을 가진 거기 때문에 글꼴이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글꼴이 그냥 아름답다 밉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정신으로 만들어낸다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은 그거를 생략합니다. 특히 미대 쪽에서는 이거를 중요시 안 해요. 왜? 자기들 선생님한테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원도 그리기. 원도 그리기는 그 원래 이렇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붓으로 가늘게 직접 한 번에 써가지고 수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원칙이지만 한 번 그렇게 쓰는 것을 원도를 만들려면 원도가 적어도 50mm나 48mm. 한국서 원래 그 할아버지들은 두치에서 60mm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 쪽에서 50mm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안에 중간에 1mm 빼서 48mm로 했는데 우리나라 그 만드는 데서 잘못 배워봐가지고 바깥에 불필요한 거 빼고 마진을 빼고 48mm로 하는 그런 데도 또 있습니다. 원도. 그래서 그 원도 하는 것을 그 제대로 그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 1mm 사방의 방안지에다가 연필로 스케치해서 원도 그렸더니 그 작업이 이제 원도 그리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글꼴 디자인. 이거야말로 디자이너 몫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이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름답게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디지털 활자로 만들 거면 디지털 폰트로 나갈 것이고 도자기 활자로 나갈 거면 도자기 쪽으로 나가야 되고 납활자 나갈 때는 납활자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건 이제 뭐 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글자 만드는 활자 출판력 활자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납활자부터 산식자부터 디지털 활자까지 쭉 한번 빨리 아시면 결국 본문용으로 쓰는 거, 본문용 서체는 납활자, 산식자, 도활자, 디지털 활자, 조합활자를 두루 거쳐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체를 제작한 이유, 철학, 그리고 원도 들어있는 이 원도 들어있는 단계의 작업은 어느 종류의 활자를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즉, 요 1, 2단계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출력물에 따라서 좀 바꿔 쓸 것이고 요건 뭐 납활자냐, 도자기 활자냐, 산식자냐, 뭐 기타 활자냐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1, 2단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가 없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谢谢。